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언제나 그렇듯 밝고 넓었다.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안내 방송, 웃음소리와 전화통화 소리가 뒤섞여 공항 특유의 소음을 만들고 있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박민재는 조금 어색하게 서 있었다. 13살 또래 아이들보다 마른 체구에 몸에 맞지 않는 점퍼를 입고 있었다. 점퍼의 소매는 손등을 덮고 있었고 색이 바랜 운동화에는 여기저기 다른 흔적이 보였다. 민재는 두 손으로 작은 가방끈을 꼭 붙잡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지 않았다. 러버롯 한 벌, 거의 비어있는 물병, 그리고 새벽에 직접 만든 주먹밥 2개가 전부였다. 그 주먹밥은 어젯 밤 늦게까지 부엌 불을 켜놓고 만든 것이었다. 김과 밥, 소금만으로 만든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민재는 그걸 만들며 몇 번이나 손을 씻고 조심스럽게 모양을 잡았다. 제주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민재는 의사의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다 알지 못했지만 힘든 치료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민재는 가방 속에선 낡은 손목시계를 꺼내 보았다. 바늘이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시계였다. 이 시계는 외할머니가 쓰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늘 시간은 돈보다 귀한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민재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시계만큼은 꼭 차고 다녔다. 할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민재는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항공편 번호를 확인했다.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 혼자 타는 비행기는 처음이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혼자 다니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비행기라는 공간은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엄마가 같이 와주지 못한 이유를 민재는 알고 있었다. 항암 치료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다.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보호자 동반 서비스 같은 것을 신청할 여유도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있거나 정장을 입고 통화를 하며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최신 게임기가 달린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어른들은 값비싸 보이는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민재는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왜 저 아이는 혼자지? 라고 생각할까 봐서렸다. 그런 시선은 낯설지 않았다. 구룡마을에서 자라며 이미 충분히 겪어본 것이었으니까. 민재가 자란 구룡마을은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늘 뉴스의 달동네로 불리던 곳이었다. 비가 오면 길이 질퍽해지고 겨울이면 바람이 집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곳. 어릴 적부터 민재는 그 동네에서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을 보며 자랐다.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남았다. 누구는 도움을 받았고 누구는 도움을 주었다. 민재는 일찍부터 배웠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민재는 가방을 벗어 바구니에 올려놓았다. 직원이 가방을 들여다보았지만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가방을 메었다. 사소한 친절에도 민재는 늘 예민하게 반응했다. 혹시라도 민폐가 될까 봐서렸다. 탑승 게이트 근처에 도착하자 민재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일부러 사람들이 잘 앉지 않는 자리였다. 그곳에서는 창밖으로 헐주로가 잘 보였다. 비행기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줄을 맞추고 있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낯선 곳에 혼자 있다는 긴장감이었다. 민재는 가방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아직은 먹고 싶지 않았다. 이 주먹밥은 어머니와 함께 먹고 싶었다. 병실에서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그런 상상을 하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때였다. 게이트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다. 민재도 무심코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 키가 크고 걸음걸이가 빠르며 주변 공기를 압도하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옆에는 유모차가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다. 아기의 옷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유모차 역시 고급스러워 보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서도현 대표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뉴스에서 본 적 있어. IT 기업, CU. 민재는 그 이름을 몰랐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성공한 사람의 여유보다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긴장이 보였다. 남자는 유모차를 밀며 게이트 쪽으로 향했다. 아기는 잠든 듯 조용했다. 민재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민재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줄의 맨 뒤에 섰다. 서두를 이유는 없었다. 비행기는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민재는 그 순간 알지 못했다. 이 비행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시간이라는 것을. 자신이 늘 그래왔듯 또다시 누군가의 삶에 깊이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아직 울지 않은 한 아기의 숨결과 함께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비행기에 탑승한 박민재는 자신의 좌석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기내는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가볍게 인사하거나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민재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모아져 있었고 숨결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조금 뒤 전방에서 유모차를 접고 아기를 안은 채 등장한 남자가 있었다. 정장을 입은 그는 옆자리에 앉은 승객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좌석에 앉았다. 박민재는 멀찌감치 그 모습을 보았다. 바로 아까 공항에서 보았던 남자, 서도현이었다. 서도현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기 지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도현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조심스러움과 보란이 동시에 묻어났다. 자주 해본 것 같지 않은 동작들이었다. 잠시 후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민재는 본능적으로 좌석 벨트를 다시 한번 당겨 조렸다. 진동이 느껴졌고 기체가 천천히 속도를 높였다. 익숙지 않은 느낌에 일부 승객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이륙.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민재는 두 눈을 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 복부가 움찔하는 감각, 귀가 멍해지는 소리. 그 순간 조용하던 기내에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졌다. 아기 지훈이었다. 비행기의 압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듯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날카롭고도 거침없었다. 갓난아기의 울음은 종종 공간 전체를 가르메우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도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기를 안아 들어 올렸다.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훈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서서히 쏠렸다.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도현은 급하게 가방에서 젖병을 꺼내 보았지만 아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팔을 휘저으며 울음소리를 키워갔다. 그는 아기를 안고 앞뒤로 흔들어 보았고 조용히 노래도 불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점점 조급해졌고 손놀림은 다급해졌다. 그는 본명회의실에서는 수많은 임원과 투자자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단 한 명의 아기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머뭇 승객이 승무원을 불렀다. 젊은 여성 승무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이를 도와드릴까요? 도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는 계속해서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도현의 얼굴은 점점 지쳐갔다. 눈 아래에는 이미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표정에는 당황과 무력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승객들의 시선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애 울음소리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이게 몇 번째야. 비즈니스석인데 이래도 되는 거야. 그 말들은 작게 속삭였지만 의도적으로 들으라는 듯 뚜렷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기를 다시 안았다.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눈물까지 고이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이 울음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의 무게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민재는 고개를 들고 앞쪽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울음소리와 그 울음에 무너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를 자석처럼 이끌었다. 처음 보는 얼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민재는 그 울음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심스럽게 앞쪽 통로로 걸어갔다. 승무원이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학생, 어디 가니?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승무원은 당황했지만 막지는 않았다. 민재는 도현 앞에 다가서며 말했다. 아마 귀가 아파서 오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빨게 하거나 안 되면 꼭 안고 등을 두드려줘야 해요. 도현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아이보다 몇 년 더 큰 아이가 자신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순간 망설였지만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재에게 지훈을 건넸다. 민재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 자세는 마치 수십 번 해본 듯 능숙했다. 고개를 어깨에 기대게 하고 등 아래를 받친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아주 조용히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지훈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고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 승객들은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탄성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민재를 향해 속삭였다. 쟤 누구야? 도현은 말을 잃은 채 민재를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인 자신보다 훨씬 안정된 손길을 가지고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지훈을 도현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다음번에 다시 울 수 있어요. 그땐 꼭 안고 노래처럼 말해줘야 해요. 익숙한 목소리가 아기한테는 제일 편하네요.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울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겼고 그 아이는 아이를 안아줌으로써 자신까지 안아준 것이었다. 비행기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민재와 도현, 그리고 몇몇 승객들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작은 울음과 조용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벽을 허물고 있었다. 비행기는 평온하게 상공을 날고 있었고 객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승객들은 각자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창가 쪽에서는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고요함이 흐르던 기내에는 여전히 몇몇의 시선이 박민재에게 머물러 있었다. 아기 지훈을 잠재운 그 아이. 누가 봐도 평범한 학생, 아니 평범하다고도 하기 어려운 남루한 차림의 소년이었지만 그가 한 행동은 어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 조그만 손이 불과 몇 분 만에 울음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서도현은 조심스럽게 다시 지훈을 안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깊이 잠들었고 작은 숨소리가 그의 가슴에 고르하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당황스러웠고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더 크게 다가온 것은 방금 전 자신이 받았던 도움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이었다. 그는 CEO였다. 수백 명의 직원과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오늘 단지 한 아이의 울음을 멈추지 못해 절망했고 결국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것도 또래보다 겨우 몇 살 많은 아이에게.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요.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예요?
도현이 고개를 돌리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앞좌석에 앉아 있었던 승객이었다. 옆에는 고가의 가방이 놓여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애한테 아기를 맡기다니 무책임하군요. 위생은 생각해 보셨어. 도현은 당황했다. 곧바로 변명하려 했지만 중년 남성은 그를 가로막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 아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지금은 감염병 시대예요. 혹시 무슨 병이라도 옮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에 주변의 몇몇 승객이 고개를 돌렸다. 민재도 그 대화를 들었다. 눈을 내리깔았지만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마치 익숙하다는 듯 조용히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잠시 후 또 다른 승객이 조용히 말을 보탰다.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아무리 아이를 잘 달랜다고 해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마치 민재의 행동이 기특하지만 위험한 일이라는 묘한 선을 긋고 있는 듯했다. 도현은 숨을 내쉬었다. 다시 고개를 돌려 잠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를 바라보며 다가갔다. 학생 이름이 뭐지? 박민재예요. 민재, 아까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나도, 그리고 지훈이도 훨씬 힘들었을 거라. 도현은 민재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였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주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 아이 덕분입니다. 잠시의 도움을 넘어 이 아이는 제 아이의 고통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고 저보다도 훨씬 더 능숙하게 대응했어요. 기내는 조용해졌다. 승객들의 시선이 도현에게 그리고 민재에게 향했다. 이 아이가 어디 출신이든 어떤 옷을 입었든 오늘 이 비행기에서 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불쾌한 듯 고개를 돌렸고 다른 몇몇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도현은 민재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서두현이야. 내 이름 절대 잊지 않을게.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겸손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울림이 느껴졌다. 그 후로도 잠시 기내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 태도,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 작지만 분명한 울림이 퍼져가고 있었다. 민재는 다시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창밖에는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것도 인연일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외할머니의 시계가 차져 있었고 그 시계의 초침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기내는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서도현은 여전히 자리에서 민재의 말을 곱씹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무언의 침묵 속에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중년 남성, 앞서 민재에게 불만을 표했던 그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엔드코트,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엔드코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충분히 뚜렷하게 들렸다. 승객들의 고개가 다시 그를 향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좌석 팔걸이에 팔꿈치를 얹고 앉아 있었다. 엔드코트, 우리 모두 돈 내고 비행기 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 비즈니스석은 더 그렇죠. 조용히 편안하게 가려고 돈 더 내고 탄 건데. 울음소리에, 소란에. 그걸 감정으로 덮자는 건 좀 그렇잖아요, 엔드코트. 그의 말에 맞은편에 앉은 여성 승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갑자기 울고, 낯선 아이가 다가와서 안아주고, 물론 그 아이가 정말 잘 해줬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런 건 미리 승무원들이 막았어야죠, 엔드코트. 그녀의 말은 온건했지만
분명 민재의 행동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뉘앙스였다. 도현은 순간 다시 긴장했다. 방금 전에 감동이 차갑게 식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민재가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될까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민재는 달랐다.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앞쪽으로 걸어 나왔다. 아까보다 더 침착한 표정이었다. 작은 키, 흐릿한 옷차림, 말수가 적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은 단단했다. 그는 서두현의 앞에 다시 섰고 중년 남성과 여성 승객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엔드코트,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다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기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도와드리고 싶었어. 엔드코트.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엔드코트. 제가 구루마을에서 살아요. 거긴 아픈 어른도 많고 어린아이도 많아요. 제가 돌봐야 했던 아기들도 있었고 울음소리를 들으면 얘 오는지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엔드코트. 중년 남성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말을 하려다 멈췄고 여성 승객 역시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승객이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단정한 한복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엔드코트, 너무 잘했다. 아가,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너처럼 남 생각하고 움직이나. 나는 내가 참 고맙다. 엔드코트. 민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엔드코트, 감사합니다. 엔드코트. 할머니는 자리로 돌아가면서 중년 남성을 힐끗 바라보았다. 엔드코트, 돈이 많으면 뭐해요? 마음이 좁으면 그게 버리지. 엔드코트. 그 한마디에 객실 곳곳에서 숨죽인 웃음소리가 났다. 민재는 조용히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서도현은 민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가슴 안에서 요동쳤다. 부끄러움과 경외심, 그리고 부채감.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비행기는 구름 위를 조용히 날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조그만 소년이 단지 아이를 달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비행기 전체에 무언가를 흔들고 있다는 걸. 잠시 후 기내식이 제공되었다.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엔드코트, 학생, 식사를 해요? 엔드코트.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엔드코트, 아니요.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엔드코트. 하지만 승무원은 식판을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놓았다. 엔드코트,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 해요. 학생 덕분에 모두 편해졌잖아요. 엔드코트. 민재는 잠시 식판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갑작스럽게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내 조명이 살짝 깜빡였고 승객들 사이에서 짧은 비명이 흘러나왔다. 기장이 안내 방송을 시작했다. 엔드코트, 현재 기체는 난기류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좌석에 앉아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드코트. 비행기가 아래로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들자 승객들은 긴장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몇몇은 기도하는 손 모양을 취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겼다. 또 다시 고려하던 기내의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민재는 자신의 좌석을 잡으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옆자리에서 한 노인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순간적으로 기체 흔들림에 놀라 몸이 휘청한 듯 한 할아버지가 팔걸이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다. 피가 조금 흐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다. 엔드코트, 승무원, 의료진 계세요. 의사 없어요. 엔드코트. 승무원이 급히 달려왔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엔드코트, 의료 자격 있으신 승객 계십니까? 엔드코트. 정적.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가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였다. 그는 가방에서 손수건과 물티슈를 꺼내들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엔드코트, 괜찮으세요? 피가 조금 나지만 깊지는 않아요.
지혈해드릴게요, 엔드코트. 그리고 그는 노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닦으며 손수건을 상처 부위에 눌렀다. 압박지혈, 정확한 위치, 침착한 대응. 놀랍게도 그의 손놀림은 프로페셔널에 가까웠다. 서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 아기를 잘 달래는 게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온 시간들을 몸에 지닌 아이였다. 그리고 지금 민재는 또 하나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었다. 박민재의 손끝은 여전히 침착했다. 노인의 이마에서 흐르던 피는 점차 멈추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손수건으로 마지막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손수건은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지만 지금 그 천조각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승무원이 다가와 말했다. 엔드코트, 학생, 괜찮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엔드코트.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엔드코트, 괜찮아요. 조금만 더 누르고 있으면 금방 멈출 거예요, 엔드코트. 그의 말투는 어른스럽고 단호했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승무원 쪽이 더 당황한 눈치였다. 서도현은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는 처음엔 그저 아기를 잘 달래는 조숙한 아이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다. 눈앞의 이 소녀는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했고 누구보다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마치 늘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노인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민재는 그제야 손수건을 천천히 떼었고 상처 주변을 부드럽게 눌렀다. 그리고 승무원에게 말했다. 엔드코트, 이제 괜찮아요. 근처 병원에 도착하면 꼭 소독해 드려야 해요. 이 정도면 봉합은 필요 없을 거예요, 엔드코트. 그 말을 들은 승무원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찌 보면 이 주어는 의사나 간호사가 할 만한 말이었다. 그 순간 아까 민재에게 불만을 제기했던 중년 남성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엔드코트, 아니,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야? 어린애가 이 상황을 다 알아서 처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의사 흉내내는 건가요? 엔드코트.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주변 승객들에게 말을 퍼뜨렸다. 엔드코트,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손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무 자격증도 없는 아이가 남을 치료한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엔드코트. 민재는 말없이 그 남자의 시선을 받았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은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도현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중년 남성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엔드코트. 방금 그 아이 덕분에 한 분이 큰 상처 없이 안정된 상태가 되었고 아까는 제 아들을 울음에서 구해줬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명함도 없지만 적어도 이 기내에서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엔드코트. 중년 남성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엔드코트,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원칙이란 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이건 공공의 공간이에요. 아무나 나서서 일해도 되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엔드코트. 그 순간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엔드코트, 그 아이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혼자서 피 흘리며 앉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 아이만 움직였어요. 엔드코트. 그 말에 객실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처음엔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다 몇 명이 함께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민재에게 보내는 박수였고 동시에 무언의 지지였다. 중년 남성은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때 창가 쪽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다. 엔드코트, 저도 사실 이 아이처럼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니까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엔드코트. 그녀의 말은 객실 안의 공기를 바꿨다.
비판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이제는 존경과 반성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엔드코트, 저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야 할 사람이 보여서 움직였을 뿐이에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누가 다치거나 울거나 무서워하면 그냥 지나치진 못하겠어요. 엔드코트.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고 생활 속에서 길러진 태도였다. 그 말에 서도현은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다. 엔드코트, 혹시 내가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건지 물어봐도 될까? 엔드코트. 민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엔드코트, 구룡마을에서요. 엄마가 아플 때, 할머니가 일하러 나가셨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기들도 돌보고 어른들도 챙기고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엔드코트. 서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 아이는 이 사회가 만든 또 하나의 기적이구나. 비행기는 어느새 제주 상공에 접어들고 있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승객들은 좌석 벨트를 다시 확인하며 착륙 준비를 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바다가 펼쳐졌고 하얀 구름 사이로 제주도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엔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원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엔드코트, 조금만 더. 금방 도착해요? 엄마. 엔드코트.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박민재라는 이름 하나가 곧 전국적인 뉴스에 오르내릴지도. 단지 그가 했던 평범한 행동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깊은 울림이 되어 퍼져나갈 거라는 사실을. 착륙 준비 방송이 흐르고 있었지만 박민재의 눈은 창밖이 아닌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기내 앞쪽, 아까 중년 남성이 앉아있던 자리 너머로 향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이 비행기보다 훨씬 먼 곳을 지나고 있었다. 서도현은 그런 민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 나이답지 않은 절제와 품위를 담고 있었다. 단지 공손한 태도나 말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쌓아온 삶의 무게가 행동에서 자연스레 배어나오고 있었다. 비행기는 제주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작은 흔들림이 느껴질 때마다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조종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기내에 울려 퍼졌다. 엔드코트, 기상 상태는 양호합니다. 제주국제공항에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모두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드코트. 그때 옆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말을 걸었다. 엔드코트, 학생.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단하네. 혹시 형이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엔드코트.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이런 거 어디서 배운 거야?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 받았어. 엔드코트. 민재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저었다. 엔드코트, 아니요.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살아오면서 익힌 거예요. 엔드코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엔드코트,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셨고 외할머니가 돌봐주셨는데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동네 애기들 돌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엔드코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엔드코트, 처음엔 무서웠어요. 아기가 울면 어쩔 줄 몰랐고 어른들이 다치면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몸으로 익혔어요. 울음소리, 열나는 얼굴, 다친 상처, 어른들이 숨쉬기 힘들어할 때의 표정까지. 엔드코트. 그의 말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지 듣는 사람 누구나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도현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 민재는 점점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단단한 인간으로 보이고 있었다. 돈도, 명예도, 학력도 없이 오직 몸과 마음 하나로 사람을 대하고 책임지는 존재. 그는 문득 자신이 젊었을 때를 떠올렸다. 한때 그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의 수장이 되어 있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공허함을 느꼈다. 도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엔드코트, 민재야, 너는 지금 나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엔드코트. 민재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엔드코트,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 살아라 했어. 엔드코트. 그 한마디는 평범했지만 그의 삶 전체가 그 문장 안에 담겨 있는 듯했다. 그때 한 노년의 승객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아까 머리를 다쳤던 그 노인이었다. 민재에게 다가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학생, 이름이 뭐라고 했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박민재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래, 민재야. 나는 70이 넘었지만 오늘 너한테서 많이 배웠어. 고맙다, 엔드코트.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목에서 묵주 팔찌 하나를 풀어 민재의 손에 쥐어주었다. 엔드코트, 이건 내가 오래 차고 다니던 거야. 중요한 순간마다 날 지켜줬지. 오늘부터는 내가 가져. 엔드코트. 민재는 당황한 듯 손을 뺐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엔드코트, 받아. 내 손이 더 귀하니까. 엔드코트. 민재는 마지못해 팔찌를 받았다.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착륙 안내 방송이 다시 한번 울렸고 비행기는 점점 고도를 낮춰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제주도의 초록빛 산과 푸른 바다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도현은 마지막으로 민재에게 물었다. 엔드코트, 혹시 엄마가 있는 병원 내가 같이 가도 될까? 엔드코트. 민재는 의외라는 듯 도현을 바라보았다. 엔드코트, 왜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냥 너와 내 어머니를 꼭 한번 뵙고 싶어졌어. 너 같은 아이를 키운 사람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엔드코트. 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제주대학교 병원이에요. 종양내과 병동. 엔드코트. 비행기는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엔진 소리는 점점 커졌고 객실 안의 사람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착륙을 기다렸다. 그 순간 박민재는 가방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작은 종이 쪽지였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나왔어요. 고생 많았죠. 이젠 제가 곁에 있어요. 그리고 그 종이 아래에는 외할머니의 손글씨가 있었다. 우리 민재,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사람 되거라. 그 문장을 바라보던 민재의 눈가에서 아주 조용히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비행기는 점점 활주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 방송이 반복되었고 승객들은 의자 등받이를 세우고 창밖을 바라보며 도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체가 갑작스럽게 크게 흔들렸다. 좌우로 출렁이듯 흔들리는 동작에 기내 곳곳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승객 중 한 명이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다. 머리 이 짐칸에서 가방 하나가 흔들리며 떨어질 듯 위태롭게 움직였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몇몇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다시 들렸다. 현재 제주 상공의 돌풍성 난기류가 형성되어 착륙이 잠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비행기는 고도를 낮추려다 다시 살짝 상승하는 듯 움직였다. 엔진 소리는 이전보다 더 크게 으르렁거렸고 날개는 눈에 보일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좌석 앞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숨을 거칠게 쉬기 시작했다.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당황해서 승무원을 호출했다. 여기요. 이분 좀 봐주세요. 승무원이 급히 다가왔지만 그녀 역시 난기류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좌석 벨트를 푼 상태였기에 발을 헛디딘 채 가까스로 손잡이를 붙잡았다. 서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박민재였다. 그는 빠르게 여성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누나, 괜찮아요. 좀 믿고 따라 해보세요. 괜찮아요. 여성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다. 손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다. 민재는 허리를 낮추며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만 보세요. 눈 마주칠게요.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숨을 쉬며 직접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여성의 호흡 속도를 맞춰갔다. 하나, 둘, 셋. 숨 들이마시고. 넷, 다섯, 여섯. 내쉬고. 여성은 조금씩 민재의 말에 따라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처음엔 격했던 숨결이 점점 느려졌고 눈빛도 약간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기체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여성의 호흡은 이전보단 덜 급해졌다. 민재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바람 빠져나가요. 바다는 내려 다 보이고 있고 곧 땅이 보여요. 그의 목소리는 또래 아이답지 않게 진중했고 사람을 안심시키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주변 좌석의 사람들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아이였던 존재가 지금은 한 명의 구급요원처럼 보였다. 그때 갑자기 기체가 한 번 더 큰 요동을 쳤다. 승객들의 몸이 의자에 움찔하고 눌리듯 쏠렸다. 머리 이 짐칸에서 결국 작은 가방 하나가 떨어졌고 통로 쪽으로 굴러갔다. 깍! 비명이 들렸고 승무원은 안쪽 벽에 머리를 살짝 부딪혔다. 그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지만 이내 무릎을 꿇은 채 기체가 다시 안정되자 기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진 듯 승객 중 일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아직도 여성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숨을 가다듬고 있었고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괜찮아졌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학생, 고마워요. 정말. 그녀는 감정이 복받친 듯 말끝을 떨며 말했다. 당신 아니었으면 저희 중 누구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아기의 울음을 멈추게 했던 아이, 어르신의 지혈을 도왔던 아이,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공황을 멈추게 한 아이. 그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다. 그는 존재 자체로 기내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서도현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요동쳤다. 그는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전략을 세워왔지만 단 한 번도 사람 하나의 존재감이 이토록 강력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재능이 아니라 삶으로 이 모든 걸 해내는 거구나. 기체는 천천히 안정되었고 창밖으로 제주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었지만 비행기는 정확한 각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민재는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객실 곳곳에서 안도의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던 박민재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도착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비행기는 마침내 활주로 위에 조용히 멈춰 섰다. 엔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기내에는 긴장을 풀려는 안도의 숨소리가 퍼졌다.
승객들은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머리 이 선반이 열리며 기내에 활기가 돌았다. 하지만 박민재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창밖을 응시한 채였다. 활주로 끝 너머로 제주대학교 병원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는 듯한 그 시선은 평온함보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서도현은 그의 곁에 다가왔다. 짐같이 챙길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은 낡았고 한쪽 끈은 조금 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엔 외할머니가 싸준 편지, 엄마를 위한 작은 선물, 그리고 오늘 이 비행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는 듯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줄지어 이동했다. 비즈니스석에서 먼저 내린 이들 중 몇몇은 민재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엔드코트, 잘 지내요 엔드코트, 라고 인사했다. 아까 공황장애를 겪었던 여성은 눈물이 고인 채 민재의 손을 잡았다.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고마워요. 민재는 미소로 답했다. 말보다는 눈빛이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공항 게이트를 지나자 제주도의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바람은 서늘했고 하늘은 구름이 흩어져 있는 맑은 날씨였다. 민재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도시의 공기와는 다른 짠내 섞인 바람이 폐 깊숙이 들어왔다. 서도현은 곧장 택시를 불렀다. 같이 병원 가자. 주소는 내가 알려줘. 민재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병원, 본관 8층 종양내과요. 택시는 조용히 병원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둘은 말이 없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었고 도현은 그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차가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민재는 빠르게 문을 열고 뛰어갔다. 가방을 움켜쥐고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까지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8층 종양내과. 버튼을 누른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도현도 함께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민재의 얼굴은 긴장과 기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는 서둘러 병동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니 되시는 분, 박연주 씨 병실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다. 812호실이에요. 오늘 오전에 약물치료 받으시고 조금 피곤하신 상태예요. 조용히 들어가 주세요.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병실 앞으로 갔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손을 올렸지만 바로 문고리를 돌리지 못했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악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민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박연주. 그녀는 창가 침대에 기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져 있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선명하고 따뜻했다. 민재가 들어서자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엄마.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가방을 떨어뜨리고 그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작고 마른 팔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다. 보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우리 아들. 나도 정말. 서도현은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이 장면에 섣불리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재해는 말보다 깊은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는 그 울림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잠시 후 런주가 민재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살이 좀 빠졌네. 잘 지냈어. 혼자. 힘들지 않았어.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괜찮았어요. 할머니랑 잘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괜찮아요. 엄마만 괜찮으면 돼요. 그 순간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병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는 여전히 엄마였다. 아이를 걱정하고 품고 위로하는 존재. 서도현은 그제야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저는 서도현이라고 합니다. 민재를 비행기에서 처음 만났어요. 런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제 아들과 함께 오셨군요.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았어요. 민재 덕분에 제 아들이 무사했고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말에 런주는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민재 어릴 때부터 참 남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비행기에서 민재가 놓고 내린 손수건과 자신이 써온 작은 봉투였다. 이건 비행기에서 민재가 사용한 손수건이에요. 저는 이걸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봉투를 건넸다. 여기엔 제 연락처가 있어요. 치료나 입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부탁입니다. 런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용히 받았다. 그 순간 민재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혼자 아니에요. 나 왔어요. 절대 안 떠날 거예요. 그 말에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창밖으론 제주도의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제주 바다의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창문 아래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박민재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따뜻했다. 서도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민재에게 눈길을 주며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나 너한테 하나 물어봐도 될까?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질문은 간단했지만 민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 질문은 단순한 장래희망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었다. 잠시 후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처럼. 원주는 고개를 돌렸다. 눈빛에는 놀람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병으로 인해 아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줬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근데 민재는 말을 이었다. 요즘은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기를 달래고 다친 사람을 도와주고 무서워하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그 말에 민재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눈웃음 뒤에는 여전히 어딘가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다. 그때 도현은 수첩을 펴더니 한 장을 찢어 민재에게 건넸다. 이건 내 회사 명함이야. 그리고 여긴 내 개인 연락처도 있어. 서울에 돌아가면 나랑 다시 한번 만나줄래? 민재는 놀란 듯 물었다. 에요.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단순한 호의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배운 것들이 있어. 내가 가진 감정, 판단력, 책임감. 이건 어떤 교육보다 강해. 우리 회사에서 너 같은 친구가 배울 수 있다면 그건 회사에겐 복이야. 원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이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다. 도현은 말을 이었다. 장학제도도 있어. 병원비 지원도 가능하고 기숙사도 제공할 수 있어. 내가 배우고 싶다면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게 내 몫이라고 생각해. 민재는 수첩 종이를 받아들고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생전 처음 보는 디자인의 고급 명함. 그 안에 적힌 이름과 번호가 낯설게 느껴졌다. 정말 제가 그렇게까지 바를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 질문에 도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걸 판단할 사람은 나도 아니고 내가 만나는 세상도 아니야. 너 자신이야. 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그걸로 충분히 자격이 있어.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조금씩 떨렸다. 지금까지 그는 어떤 도움도 당연히 받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박연주 씨, 혈액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잠시 상담실로 같이 가실게요.
원주는 민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금만 다녀올게. 그녀가 간호사와 함께 병실을 나서자 도현과 민재 단둘이 남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모르고 지나갔어요. 고맙다는 말도 못 들을 때가 많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했어요. 가난한 아이가 남의 아기를 안았다고 혼난 적도 있었고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 도와주다가 도둑으로 몰린 적도 있었어요. 그 말에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근데 오늘은 모두가 다르게 봐줬어요. 칭찬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민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꿈 같은 기분이에요. 혹시 이 모든 게 그냥 하루짜리 기적이면 어쩌지? 내일 아침에 다시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현은 조용히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기적은 하루일 수 있어. 하지만 기적을 계속 이어가는 건 선택이야. 넌 이미 그 첫걸음을 스스로 만들었어. 민재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울에 가서 뵐게요. 기회 받아볼게요. 도현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민재도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그 악수는 한 명의 어른과 하나의 가능성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잠든 엄마를 지켜보며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외할머니가 남긴 또 다른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세상이 너를 몰라줘도 괜찮다. 내가 세상을 알아봐주면 되니까. 그 문장을 가만히 읽은 민재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제주도의 하늘은 서울보다 훨씬 더 맑고 별은 더 가까워 보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겨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박민재의 마음은 전에 없이 분주했다.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병원 밖의 세상을 마주했으며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날 비행기 안에서의 민재의 행동은 SNS에 영상으로 퍼졌고 승객들이 남긴 짧은 글들이 기사로 전해졌다. 기내에서 아기를 달래고 노인을 응급처치한 소년, 자격은 없지만 진심은 있었다. 가난한 환경이 만든 천사의 손길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포털을 장식했다. 하지만 칭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성년자가 의료 행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아무리 선이라도 위험한 일입니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애 아이가 대신합니까? 감동은 좋지만 시스템 밖의 영웅을 찬양하는 건 결국 사회의 책임 회피입니다.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고 사람들은 민재의 행동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일부는 그를 현대판 의로운 아이라 불렀고 일부는 제도 밖에 방치된 책임을 상징하는 사례로 삼았다. 그 중심에서 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행동으로만 존재감을 보이던 그였기에 이제 무수한 언어들이 그를 둘러싸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학교 수업이 끝나면 엄마와 통화했고 여전히 병원비 청구서를 계산기 없이 외울 수 있었으며 여전히 매일 밤마다 수첩을 펼쳐 할머니의 글을 다시 읽었다. 사람보다 사람답게, 이름보다 삶으로 살아라. 그 문장은 그에게 매일 같은 물음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지금 사람다운가? 나는 지금 이름이 아니라 삶으로 살고 있는가? 한편 서도현은 약속대로 민재를 서울 본사로 초대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는 민재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오늘은 너와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게 있어. 회의실 안에는 서도현 외에도 몇 명의 임원진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직접 그날의 영상을 본 이들이었고 일부는 민재의 존재를 단지 화제성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도현은 모두에게 말했다. 박민재 군은 단지 착한 행동을 한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외면해온 한 사회적 층위의 목소리입니다.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스스로 학습했고
타인의 고통에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했으며 판단과 실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이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닌지를 논의하려 합니다. 한 임원이 물었다. 장학제도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민재 군은 아직 학생이고 가정 상황도 불안정하죠. 기업에서 감정에 기대어 지원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은 반대의 입장이었다.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입니다. 단지 돈으로 후원하는 걸 넘어서 인재를 직접 키우고 그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도현은 민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생각은 어때, 민재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너의 가능성을 믿고 싶어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선택이야.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그냥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간호사든 요리사든 선생님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번엔 누군가가 저한테 손을 내밀어줬잖아요. 저도 이제 손을 뻗는 것만이 아니라 잡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고요해졌다. 누군가가 책장을 넘겼고 누군가는 펜을 굴렸다. 그 말에는 계산이 없었고 방어도 없었다. 오직 솔직한 수용의 의지만이 있었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우리도 준비하자. 이건 단지 한 아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변화가 될 수 있어. 며칠 뒤 기업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박민재의 이야기가 공개되었다. 단 하루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 우리가 예면한 아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민재의 이야기는 다시금 세상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소 달랐다. 한 시민은 댓글을 남겼다. 나는 이제 내 아이에게 공부만 잘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민재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말할 것이다.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적었다. 이 아이에게 기회를 준 기업은 단지 CSR을 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비판도 있었다. 아직도 미성년자를 홍보수단으로 쓰는 건 아닌가. 시스템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민재는 예의적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그 모든 반응들 속에서 박민재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방과 후에는 근처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특별한 옷도 없고 화려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그를 찾아와 물었다. 형, 나도 형처럼 될 수 있어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는 형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을 흔들며 뛰어갔다. 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겨울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조용히 앞으로 걸어갔다. 이름 없이, 박수 없이. 그러나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작은 희망 하나씩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변화는 이제부터였다.